그 열의 정의와 열량의 단위입니다. 그 열의 정의, 그 열이란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분자의 운동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분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표적인 얘기고요. 원자도 되고 입자, 그러니까 어떤 물질, 크게 보면 물질의 어떤 운동 에너지예요. 속도와 관계됩니다. 그러니까 열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존재하는 것은 뭐다? 우리 세계는 물질이고 그 물질이 공간에서 어떤 움직이는 현상이에요. 진동을 하든 어떤 브라운 운동을 하든 그게 열이다. 열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도 있어요. 뉴턴이라는 사람은 열소설입니다. 가설이 열소라고 하는 마치 원소처럼 열의 어떤 궁극적인 입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뉴턴으로 유명한 사람이니까 별걸 다 얘기해요. 근데 이게 이제 가설입니다. 이게 이제 왜 깨졌냐면은 단순하면 이겁니다. 손을 비비면은 열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손바닥에 예를 들어서 열소가 100개가 있다고 봅시다. 가정합시다. 100개가 있는데 비비니까 150개가 됐네. 비비면 열이 지금 온도 올라가잖아요. 2배, 3배. 그럼 나머지 50개 어디서 나왔냐? 아무리 추적해도 어디서 나온지가 안 나. 보존이 깨져요. 창조로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 학문 영역에서는 창조는 초기에 뭐 우주를 신이 창조 뭐 했다는 말이 있지만 창조를 주장하는 학자는 제도권에서 퇴출입니다. 무조건 그거는 100%. 밖에 나와서는 뭐 주장할 수 있어요. 뭐 창조의 개념. 근데 어떤 학계에서는 창조는 좀 있을 수 없다. 보존의 원리. 보존을 깨는 거는 이게 성립이 안 됩니다. 뭐 창조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 있습니다. 종교적인 개념이 아니더라도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고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다. 그러면 열이라고 하는 것이 운동 에너지. 그럼 열은 물질은 열을 갖고 있고요. 물질은 보통 고체, 액체, 기체 중에 하나죠. 일반적으로는 그죠? 네? 뭐 플라즈마 같은 것도 있고 뭐 그런 어떻든 고체하고 액체하고 기체 3태 그죠? 고체에서는 열이 어떻게 존재할까? 고체 예를 들어서 고체 뭘로 할까요? 뭐 철이나 뭐 구리나 구리든 철이든 하나 잡고 해봅시다. 아마 꼭 잡을 필요는 없지만 쇳덩어리든 뭐 구리 여기에 어떤 고체가 있습니다. 고체는 구리다. 구리에 원자가 이렇게 이제 있을 거예요. 원자가 어떻게 있든 어떤 결정 구조로 있든 간에 있다. 이 안에는 원자 핵도 있을 것이고 뭐 원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구조인지는 지금 몰라도 돼요. 이것들이 메주덩어리처럼 붙어 있는 건지 고체는 그렇겠네. 내가 볼 때. 한번 내가 얘기해볼게. 메주덩어리처럼 돼 있는, 지금 뭐 메주덩어리 같네. 느낌이 메주덩어리 같아요. 짜부러졌어. 동그랗 같은 느낌은 안 듭니다. 원자가. 이렇게 다 보세요. 들어보시고. 어떤데, 이 원자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진동한다. 진동. 그걸 우리가 열진동이라고 해요. 열진동. 진동이라는 것은 마치 기타 줄을 팅 튕기면 진동하죠. 그죠? 그런 걸 상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열적인 진동을 한다. 그러니까 진동이라는 것은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왜 메주덩어리라고 갑자기 얘기를 드렸냐면요. 메주덩어리는 이게 굴러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왜 메주덩어리가 됐을까를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내가 이해하는 건요. 근본적인 어느 수준에서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죠? 그냥 뭐 열진동이 있어.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열진동이 있는데, 고체라고 하는 것은
왜 고체일까? 고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두 개의 원자가, 혹은 분자가 거의 붙어 있다고 봐야 돼요. 일단은. 왜 붙어 있냐고 물어본다면은 인력, 분자 간 인력 때문에, 그죠? 인력에 의해서 붙어 있어요. 예? 그렇게 생각하세요? 인력. 붙어 있으면 어떻게 붙어? 보통 붙어버리면 자석처럼 딱 달라붙어 버리면요. 꼼짝 못하니, 그죠? 근데 이게 이렇게 진동한다, 그죠? 진동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분자 간 인력을 이기고 도망가겠다. 헤어지겠다는 얘기죠. 근데 분자 간 인력은 같이 붙어 살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생각할 때. 근데 고체라고 하는 것은 온도가 낮아요. 낮기 때문에 열 진동 값이 크지 않기 때문에 분자 간 인력에 의해서 땡기는 게 인력이 강합니다. 그죠? 강하니까 둘이 붙었는데 강하게 붙으면 어때요? 눌려서 매주덩어리처럼 될 것 같아요. 그죠? 상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굴러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 자리에서 진동만 한다. 굴러간다는 것은 이게 이제 쉽게 굴러가는 것이 액체입니다. 액체나 유체가 되는데 어떻든 열 진동으로 존재한다고 보시고 여기다가 열을 가면요 열 진동이 이렇게 원동그랗게 이쪽으로 열 진동이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이쪽 원자도 열 진동이 증가돼서 만지면은 뜨거워져요. 이렇게 열이 이동하는 걸 갖다가 열이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가 용어로는 열 전도라고 그래서 나중에 배워요. 전도 대리 복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 이동해서 전열에서 그래서 고체라고 하는 것은 열이란 것이 분자 운동 에너지인데 그것이 열 진동의 에너지로 존재한다. 좋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계속 열이 가하면은 온도가 올라가죠.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열 진동이 커지면은 매주덩어리 같던 구조가 동그랗게 된다. 이거는요, 전문가 입장에서 뭐 옳다 그러다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하는 것은 하나의 이해시키기가 방법론입니다. 그죠? 여기 논란이 돼버리면은, 저 사람은 지 맘대로 강해? 사실 제 생각에는 다 근거가 있는 얘기인데도 어떤 면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얘기죠. 이게 이제 열진동이 돼서 좀 틈이 그죠? 자유도 오라갈까요? 하면은 이제 이게 동그래져. 일어서, 그죠? 이런 구조가 되면은 굴러갑니다. 자유롭게 굴러가요. 마치 구슬처럼, 그죠? 매주덩어리는 안 굴러가죠. 구슬을 바구니 놓고 하면은 싹 굴러가죠, 그죠? 예? 그게 이제, 이게 얼음이라면 이제 물이 된 거예요, 물. 알겠어요? 예. 화학을 아는 분들은 또 물 분자는 뭐 90도고, 기하각이 뭐, 얼음은 90도고, 수소 두 마리에 산소가 한 마리네, 그죠? 맞나? 이게 90도가 이제 얼음이고, 이제 이게 물이 되면요, 구조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게 산소고요, 수소란 말이에요. 이게 한 5도씨 정도 돼. 5도. 도시가나? 105도? 104.5도? 105도? 네, 105도. 온도 올라가니까 이 두 놈이 자꾸 흔들리니까 이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죠? 그러면 이런 구조, 기하학적 구조가 얼음이고요. 이게 물인데, 물이 얼음이 되면 어때요? 최적이 팽창하죠. 그죠? 일반적으로 물은요, 액체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최적이 증가합니다. 아십니까? 왜 증가해요? 열진동이 증가하면요, 들떠요. 분자 간 거리가, 입자 간 거리가 늘어나겠죠. 그죠? 최적이 팽창한 게 사실이에요. 가벼워집니다. 밀도가 작아지고. 온도가 내려가면은 부피가 줄어야 되는데, 얼음은요,
부피가 늘어납니다. 그죠? 맞죠? 아직도 기초적인 걸 많이 합니다. 본진도가 뭐 제대로 나가고 있지는 않은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전반기니까. 그러면은 이 얘기를 해보게요. 여러분, 사도시 물이 하다가 좀 되는데 다 관계가 되는 얘기예요. 사도시 물의 비중이 1이고 사도시 물이 가장 무거운 물이에요. 그죠? 밀도가 가장 크고 비중이 가장 크고.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왜 사도시 물이 제일 무겁냐? 보통 우리가 이 온도에 따라서 이 최적이 물은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너무 심하게 증가하게 돼. 그죠? 온도가 올라갈수록 최적이 증가해. 맞죠? 그 말은 밀도는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최적이 부피가 커져. 그 이해하겠죠? 온도가 올라가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이게 들떠가지고 또 잘 굴러가요. 점도가 작아져. 그러니까 죽도요. 뜨거운 죽은 이게 묽은데 차가우면 굳어버리더라고요. 그죠? 점도가 증가하죠. 그죠? 이해하겠죠? 굳어버리면 고체입니다. 그거는. 그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맞는데 이상하게 사도시에서 가장 밀도가 최적이 제일 작더라. 그리고 영도시가 되면은 최적이 증가해서 이렇게 팽창하더라. 동파가 되더라. 그죠? 일단 얼면은 왜 동파가 되느냐를 얘기 드린다면 이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있는 이렇게 하면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이것도 설명하기 겁니다. 이게 더 부피가 커지겠어요. 이렇게 딱딱 이렇게 된 같은 입자가 이렇게 돼 어떤 게 부피가 크게 이쪽 크겠죠. 느낌상 안 그렇습니까? 이게 부피가 클 것 같아. 느낌에도 105도보다 190도가 그죠?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기하학적 구조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얼음이 분명히 최적이 늘어난 건 설명이 됐다고 보고요. 이 기하학적 구조에서 나온 거니까. 그럼 이거는 왜 그럼 설명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설명이 돼요. 그죠? 당연히 온도가 올라가면은 부피가 커진다는 거는. 근데 여러분, 물이 온다는 것은 0도씨에도 옵니까? 0도씨에 온다고 배웠죠. 그죠? 사실은 0도씨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0도보다 더 훨씬 높은 온도, 5도, 6도에서도 얼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온다는 것은 뭡니까? 얼음의 결정 핵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구조의 물 분자 구조에서 이러한 구조의 핵이 생긴다. 얼음의 결정 핵 아주 작습니다. 근데 이 얼음의 결정 핵이 생기는데 이게 너무 작으면은 임계직경 이하가 되면은 반짝하고 없어져요. 생겼다가 바로 사라지지만 딱 생겼을 때 어느 정도 직경, 임계직경 이상 되면은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수지상 결정이라고 불러요. 나뭇가지 영상으로. 이거는 쇠물도 그렇고요. 여러분 얼음 얼리면은 얼음 집에서 얼리죠. 동태 눈깔처럼 멍텅구리 이렇게 뭐가 이렇게 왔다 가죠. 그죠? 그건 뭡니까? 얼음의 결정핵이 여기 생겨서 서로 성장하다 보니까 경계면에서 그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새 선전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빙기에서 나오는 얼음은요. 요새는 집에도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제빙기에서 만드는 얼음은 크리스탈 얼음입니다. 맑게요. 맞죠? 안 봤어요? 제빙기 얼음 깨끗하잖아요. 왜 깨끗할까요?
크리스탈 얼음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죠? 집에서 만드는 얼음은 얼음 물통에다가 물을 넣고 그냥 얼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막 이렇게 그 얼음이 결정액이 성장해서 이런 그냥 막 이게 갈라지고 그래요. 그러나 그 제빙기는요, 제가 볼 제빙기는 위에 그 증발판이 있어요. 위에 차가 냉면이 있고 밑에서 분수처럼 물을 막 올리면요, 여기서 얼음이 생기는데 얼음의 결정이 한쪽 방향으로 성장합니다. 여기는 지 맘대로 성장하니까 중간 경계면이 있는데 여기는 한쪽에서 그죠? 위에서 아래쪽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불순물 제거하면서 불순물이 있더라도 제거하면 한쪽 방향으로 성장해서 멈추기 때문에 깨끗한 얼음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원리로 얼음 만들면 깨끗한 얼음이 나와요. 어찌 보면은 해수의 담수화 공정 중에 하나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끓여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냉각봉을 가지고요, 해수, 그 설명이 사실 제대로 하면 긴데, 해수 소금물 중에서 물만 달라붙어요. 공정점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한쪽 거기서 냉각봉에 달라붙은 그 얼음을 이렇게 안 짜요. 그게 이제 담수화되는 그런 거 방법도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일단은 얼음의 결정핵이 성장해서 얼음이 되는데, 영도시에서 생기는 얼음의 결정핵은 성장이 가능하다. 그죠? 그러나 영도시보다 높은 데서 생기는 얼음의 결정핵이 너무 작아서 성장을 안 합니다. 그죠? 생겼다가 사라집니다. 그죠? 그럼 보세요. 사실은 이렇게 되다가 이 기울기 결정은 여기서부터 뭔가가 이렇게 됩니다. 사도시에서 가장 크지만, 즉 이 위에서부터 얼음의 결정이 반짝반짝 생기는데, 그것도 명색이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최적이 커져요. 그러니까 최적이 영도시에서 딱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 5도, 6도부터 서서히 얼음이 결정 생기다가, 이때는 이제 얼음이 결정이 많이 생기니까 최적이 증가하겠죠. 그죠? 그 극치가 4도시에서 이루어진다. 네, 뭐면 알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네? 그 정도 설명이 됐나요? 그러면 얼음의 결정핵이 생기는 것은 뭡니까? 반드시 불순물에서 불순물에서. 여러분, 안개라고 하는 것은 먼지가 있어야 안개가 생기죠. 그죠? 먼지가 없으면요, 다 이슬이 내립니다. 풀잎에 맺힌 이슬이. 공기 중에, 공기의 온도가 내려가면 노점온도 뒤에 나오는데, 노점온도보다, 이슬점보다 낮으면은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결로가 돼요. 그죠? 응결돼서 물이 됩니다. 그게 먼지에 맺히면 안개가 되고요, 풀잎에 맺히면 이슬이 되고, 날씨가 추워서 얼음 알갱이로 떨어지면은 서리가 돼요. 너무 입자가 작기 때문에 끄트머리에 앉게 됩니다. 그죠? 에? 인력계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서리빨이 생깁니다. 그 서리빨도 어디서 나온 거냐?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응결되고 얼어가지고 생기는 거죠. 그죠? 옛날에는 비가 안 오면은 기우제를 지냈습니다. 비가 왔을까 안 왔을까요? 비가 왔습니다. 상당히 과학적입니다. 그게. 예전에는요, 실제 실험에, 기구를 보내 실험해 보니까 마이너스 30도씨 물이 그 얼음 속, 그 구름 속에 발생됐어요. 여러분, 구름은 기체입니까? 액체입니까? 고체입니까? 구름. 밥솥에 이렇게 하면 김이 나오죠. 허용 김 나옵니다. 그 김은 기체입니까? 액체입니까? 고체입니까?
그거 잘 간단한 거 모르시네. 여러분, 인간의 눈은요, 기체라는 입자는 볼 수가 없어요. 이 고체나 액체는 눈에 보입니다만은 기체가 눈의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기체가 눈에 보인다면은 이 공기가 아른거려서 제대로 뭘 보겠습니까? 참 다행스러워요. 성능이 기체를 볼 수 없는 눈입니다. 절대 인간의 눈은 기체가 보이잖아요. 보이는 거는 뭡니까? 액체 아니면 고체예요. 우리가 불나면은 시커먼 거는 고체의 입자면 탄소 입자예요. 타르를 할지 탄소 입자고, 허연 거는 보통 수적 물 입자입니다. 일반적으로, 그죠? 훈소가 물 입자고, 그래서 물 입자는 구름이 허옇게 보이죠, 그죠? 허옇게 보여서 그 물 입자는 검게 보이는 거는 너무 구름층이 두꺼워서 아마 그 빛을 차단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너무 공기가 맑았어요. 불순물이 없어가지고 대기 오염이 안 돼가지고 그 얼음의 핵이 생길 수가 없어요. 너무 깨끗하니까. 이해하십니까? 완전한 균질이면은요, 실이 완전한 균질이면은 땡끈을 매달아도 안 끊어져야 됩니다. 끊어진 부분이 불균질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이해하십니까? 완전한 균질은 없죠. 다시 말해서 얼음의 결정핵이 여기는 생겼는데 왜 여기는 안 생겼냐? 불균질이니까 그렇죠. 완전하게 순수한 H2O면은 절대 물은 얼지 않습니다. 그 얼지 않는 물을 이름하여 과냉각수라고 합니다. 과냉각수. 과냉각수를 만들어서 옛날에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페트병에 만들어서 책상에 딱 때리면요, 교란을 시키면 얼음이 생겨 갑자기. 보셨습니까? 그 과냉각수로 얼음을 얼리는 것이 빙충열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는데, 빙충열에서 얼음 만드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하여튼 나중에 그 용어 지금 다 하면 그 중에 하나가 과냉각수예요. 과냉각수를 갖다가 스크린 망 같은데 충돌시켜서 얼음 알갱이가 두둑 떨어지게 하는 그런 방법도 일본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 설비에서 빙충열 시스템이라는 데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자, 다시 한번 얘기 드린다면은 그 얘기 옛날에 요새는 이거 없어요. 예전에 이런 물 입자가 그 구름 위에 있을 때 비가 안 와. 이런 물이는요, 설령 이 물 입자가 방울이 커져서 떨어져도요, 다시 증발해서 올라갑니다. 비가 온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얼음 입자가 떨어져야지 비가 와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표까지, 땅 위에까지 비가 도달하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얼어야, 즉, 다시 말해서, 얼음이 떨어져야 비가 온다는 얘기, 알겠어요? 제 얘기는, 그죠? 물 입자가 구름에서 떨어져 봐야 다시 재증발돼서 하늘로 올라가고, 그냥 뭔가, 비가 올 듯 말 듯 하고, 그냥 그죠? 그러면 비가 안 오고 있어요. 습도는 높은데, 그죠? 비가 안 떨어져. 그때, 기후제를 지나면요, 보통, 저도 안 지내봤지만, 집 같은 거 지고 가가지고 산 위에다가 재단을 놓고 거기서 그러니까 다시 불순물을 갖다가 태워가지고 불순물을 공구하는 거예요. 불순물을 공구하니까 그 불순물이 구름 속 들어가면은 과냉각수에서 얼음의 결정핵이 생기고 바로 얼어서 바로 비가 내린다 이거예요. 지금 인공 강우 실험은 그 똑같은 방법이에요. 요드와 은을 갖다가 그 산에서 피오르고요. 비행기로는 드라이아이스에 뿌립니다. 그런데도 인공 강우 실험에 완벽하게 성공했단 말이 안 나와요. 그 이유는 너무 그 대기 오염이 돼가지고 과냉각수가 별로 없어요. 요즘에는. 알겠습니까? 과냉각수가 많아야, 그 물 입자가 많아야 인공 강우가 내리는데, 최근에는 그래서 내리긴 내려요. 근데 옛날 기후제 지내듯이 비가 쫙 쏟아지지는 않더라. 알겠어요? 이게 다 우리가 상식적인 얘기이지만 우리 쪽 관련 있죠? 다 우리 관련 있어요.
에너지와 함께 관련된 겁니다. 상식적인 거였지만. 4도씨 물이 왜 가장 무겁냐? 답이 됐습니까? 앞으로 4도씨란 물이 자주 나와요. 기준하면 4도씨. 왜 4도씨 물이냐? 그게 가장 밀도가 큰, 비중이 큰. 이게 비중이야. 4도씨 물의 비중이 얼마야? 1이다. 그죠? 예? 이걸 기준했다. 이걸 기준했다. 기준점. 자, 그러면은, 이제 열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약간 샜는데, 고체는 열 진동 에너지로 존재하는데, 이게 전달되는 것을 열 전도라고 부르고, 만약에 이 중간에 뭐가 하나 없다면, 이빨이 빠지는데 없다 그러면 이게 갈까요? 여기서 끝나버려. 그죠? 끝나버리고 잘 못 가겠죠. 이렇게 있고, 여기도 이렇게 있고, 여기 구멍이 비었다. 그래도 많이 못 가죠. 그죠? 이런 구조도 많이 못 가요. 그죠? 완전히 끊어버리면은 이거는 잘라버린 거니까 분리돼 버리죠. 그죠? 분리가 안 돼도 이렇게 밀도가 작은 스티로폴 같은 거는요, 이게 그 미로가 돼서 바로 안 가고 이렇게 미로를 형성해서 가게끔 합니다. 물론 이 공간에 구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고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액체가 있다면은 액체를 통해서 열 진동이 전달됩니다. 뭐 대류들이라지만. 근데 그래서 액체가 있지 않고 기체가 들어 있다면은 기체는 열 전달이 안 돼. 기체는 밀도가 작죠. 듬성듬성 존재하기 때문에 열 이동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단열재가 됩니다, 이거는. 근데 기체를 빼고 진공을 맞는다. 그러면 더 고단열 구조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단열재는 가볍고, 스티로폴의 대표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있지만, 가볍고 비중이 작아야 되고, 물에 뜨고, 그러나 반드시 흡습성이, 물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물은 밀도가 크기 때문에 안 돼요. 공기가 들어오는 것은 허용해요. 공기까지 안 들어오면 좋겠지만, 이게 이제 보온재나 단열재의 구비 조건,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치밀할수록 열진동이 전달이 잘 된다. 그러니까 철 같은 거는 잘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열 이동이 잘 되게 하는 건, 열교환기 같은 거는 열전도가 커야 되고, 단열재는 열전도율이 작아야 돼요. 단열재는 거의 열전도율이 나중에 배우겠네. 0.1. 이건 뭐 그냥 여기서 그냥, 이거는 이제 공학당인데, 요거보다 작아야 돼. 0.1보다 보통 낮으면은, 이거 단열재는 이렇게 보통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건 나와요. 다, 이거는 이제 배울 거니까. 그 다음에, 고체 얘기는 여기서 이제 끝내고요. 액체로 가면은, 액체보다도, 액체가 있다. 솥단지에 물을 넣고요. 불을 떼자. 장작을 떼든. 그러면 여기서 불을 떼면은 여기에 있는 그 공기나 연소 생성물, 연소가스의 그 분자 있죠. 기체 분자는 굉장한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고속으로 막 충돌도 하고 막 하게, 그죠? 이 브라운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걸 할 겁니다. 뜨거우니까. 그러다가 어떤 놈은 이쪽으로 들이받죠. 솥단지 밑바닥을 딱 때립니다. 그럼 솥단지에 있는 이 철 원자가 딱 맞는 순간 잃어버리죠. 뭐가 돼요? 열진동이 발생해서 열진동이 반대쪽으로, 그죠? 물 쪽으로 전달되겠죠. 그 열전도가 돼요. 그죠? 열전달, 나중에 용어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흔들리니까 물 분자도 같이 이제 열진동이 됩니다. 흔들려. 그죠? 예? 흔들려서
이게 고체는요, 열진동이 증가해도 제자리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매주덩어리거든. 이 굴러가지가 않아요. 구슬처럼, 그죠? 그러나 액체는 물이 되면은 굴러간단 말이에요. 그죠? 나중에 유체역학에서 나와요. 아무리 작은 전단이 이거거든요. 이게 인장이고. 이제 봅시다. 지금 너무 또 막 하면, 전단 하지 말고, 이 굴러가는데 저항이 없어요. 아무리 작은 힘으로 굴리려고 해도 굴러가야 돼. 이게 유체의 운명입니다. 정이고. 물론 잘 안 굴러가는데, 빨리 굴러가는 놈은 이제 묽은 놈이에요. 점도가. 천천히 굴러가는 놈은 끈적끈적한 놈이에요. 조총 같은 거, 물력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마그마 같은 거.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점도가 이제 진하냐, 묵냐, 그 차이는 있는데, 일단은 굴리려고 하는 어떤 외력이 작용하면 굴러가야 돼. 그래야 유체지. 안 굴러간다. 조금 버티다가 간다면 고쳐요. 버틴다는 것은 그 전단 능력이, 전단 강도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전단 강도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고체와 유체를 구분하는 척도입니다. 알겠어요? 유체가 배우니까 이제. 이걸 모델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 모델을, 뭐, 비전문가들은 모델을 이렇게 한번 해보. 얘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거 해보. 이게 풍선인데, 여기다가 본드, 강력 본드랄까요? 뭐 하여튼 그냥 본드 있잖아요. 본드, 풀로 붙여놨어. 이 안에는 새 있죠. 날아가는 새를 한 마리 놔뒀습니다. 불을 뗍니다. 새는 파득파득 하고 있어. 나 뜨거워 죽겠다 이거요. 열진동합니다. 그죠? 근데 얼음이라면 이게 얼음이에요. 고체입니다. 고체인데 0도가 되면은 이 본드가 녹아. 이 본드를 녹이는 에너지, 열이 융해자멸이요. 융해자멸. 에? 얼마냐? 나중에 배워요. 80kcal/km면 뭐 얼마 나와. 융해자멸이라고 불러요. 얼음의 융해자멸. 이게 본드가 녹았네. 녹을 때는 온도는 안 올라가. 그냥 자멸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다 녹으면 또 열이 다 새한테 가서 열진동이 증가해. 열진동이 증가하면 바로 여기 있는 물은 뜨거워지면 가벼우니까 위로 올라가죠. 가벼운 놈은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는 찬물은 내려오죠. 이게 이제 뭐예요? 대류라고 그래요. 대류. 온도 차이. 대류는 물질이 움직이는 거예요. 온도 차이에 의해서, 온도 차이에 의한 밀도 차이에 의해서 물질이, 즉 유체가, 액체나 기체도 되니까 유체가 순환되면서 움직이면서 그죠? 열이 이동되는데, 실제 여기서 들어간 열 에너지의 크기로면은 대류를 일으키는 에너지는 얼마 안 돼요. 별 볼일 없어. 대부분 여기에 들어간 열은요, 물 분자의 열 진동을 증가시키는데 다 들어갑니다. 움직이는, 대류가 일어나는데도 들어가는데 그거는 무시할 정도예요, 사실은. 에너지로 보면은 대류는 일어나지만, 그죠? 내 말이 뭔지 알겠죠? 그죠? 어떻든 대류가 일어나면서 열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속 열을 가하면 이제 새가 날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게 계속 열을 가해요. 20도, 30도, 40도. 그래서 여기는 대기압이 누르죠. 이게 대기압 아닙니까? 공기가 지금 있어, 여기. 근데요, 여기다가 비닐로, 랩질을 갖다가 이렇게 씌워놓은 경우하고 랩질을 씌우지 않는 경우가 다릅니다. 랩질을 씌우지 않는 경우는요, 이 물이 몇 도가 돼도 0도가 돼도 증발해요, 사실은. 겨울에 호숫가에서 그 물 한 개도 피고 그러더라고. 나도 호숫가에 추운 겨울에도 김이 나죠. 그 김은 뭡니까? 그 김은
김은 기체가 아니라 물 입자예요. 미세한 액적이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증기라고 그래서 밥할 때 나오는 그게 허연 게 수증기인데 아니에요. 수증기가 엄밀하게는 수적 물 입자 미세 입자입니다. 밥솥에서는 그 덮어놨을 때는 그 안에서는 수증기였을 거예요. 근데 이게 나오면서 공기 속에서 온도가 떨어져 가지고 별로 돼요. 그죠? 별로 된 게 떠다니는 게 그게 수증기가 아니에요. 사실 엄밀하게는 수증기가 아니고 물 입자인데 그냥 우리가 그냥 김 나왔다 그러죠. 그냥 그죠? 이게 김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엄밀하게는 기체는 아니다.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만약 20도시다. 지금 한 20도시 됐겠네. 20도시에서 이게 증발합니다. 이 증발은 왜 증발되느냐? 여기 물 표면에 있는 이 경계면, 계면에서 이 공기하고 물하고 경계면에서는 직접 접촉하지 않고 포화 증기막이라고 하는 얇은 막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포화 증기막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포화 증기막이 부채를 붙이면 날아가죠. 그냥도 날아가. 이게 확산돼. 이 용어가 없어요. 지금 학문적으로 제가 용어를 발견 못했는데 이런 증발을 제가 부릅니다. 확산 증발. 잉크가 한 방울이 이렇게 확산되죠. 그죠? 여기는 포화 공기고 여기는 불포화 공기입니다. 그래서 포화 상태에서 불포화 상태로 확산돼서 증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은 더 잘 날아가요. 이 옷을 입고 있는 그 포화 증기막 옷이 잘 벗겨져. 그러니까 새로운 옷을 자꾸 만드니까 증발이 되는 거예요. 이 증발은 제가 이름하여 확산 증발이라고 부릅니다. 그 증발을. 근데 여기다가 랩지로 비닐로 얇은 무게 하나 딱 덮어놓으면요 20도씨에서는 증발을 하지 않습니다. 증발이 불가능해요. 불투과성 그죠? 물질 투과가 안 되는 랩으로 씌웠기 때문에 이때는 몇 도씨에서 증발하느냐? 100도씨가 돼야지. 이때는요 여기 있으면 100도씨가 돼야지. 100도씨가 되면 이 20도에 100도 되면 열이 들어가면 자꾸 어때요? 아이고 아파라. 이렇게 열진동이 이렇게 작다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둘이 같이 한 집에 사는 것은 부부입니다. 부부라고 생각하세요. 남자 여자 부부예요. 남자 여자 부부가 왜 삽니까? 두 가지로 삽니다. 부부간의 정 때문에, 인력 때문에 살고요. 그 다음에는 결혼식하고 애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압력 때문에 아무래도 그죠? 경제적 문제도 있고 또 이혼하면은 뭔가 또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그죠? 사회적 압력 때문에 부부가 한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둘 중에 어떻게 강합니까? 부부간의 정 때문에 살아요? 사회적 압력 때문에, 자식 때문에 삽니까? 대부분 부부간 정은 별로 없어요. 내가 볼 때. 아닙니까? 대부분 다른 사회적 압력 때문에 살아요. 마찬가지, 여기도 이게 이제 둘이 이제 이렇게 열 진동은요, 이혼하려고 하는 에너지고요. 이혼하고 싶은 거고, 에너지고, 분자간 인력은 같이 살려고 합니다. 사실 보면은 분자간 인력 얼마 안 돼. 왜 증발 못하느냐? 왜 이용 못하느냐 하면 이 압력 때문에 못해요. 압력이 더 커요. 포지션이 훨씬. 압력이 누르니까 증발, 이용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100도씨가 되면은 열받아가지고, 아이고, 도저히 안 되겠다. 100도씨에서 발생하는 이 증기압, 이 안에서 발생하는 증기압, 에너지가 대기압을 이겨버려요. 그러니까 랩을 갖다가 들치면서 이거 밀고 가면서 증발합니다. 이때는. 밑에서 이때 증발을 우리가 이름하여 포화 증발이라고 부릅니다. 아까는 확산 증발이라고 그랬죠? 다릅니다. 증발이. 이거는 포화 증발이에요. 100도씨에서 100도씨 물에서 발생되는 증기압은
대기압과 같습니다. 대기압을 이길 수 있는 대기압과 같다. 그죠? 그때는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에 왜 이런 문제가 이혼이 생기느냐? 요즘은 뭐 남편이 바람피워서 이혼하는 경우보다 제가 언뜻 들었습니다. 여자가 바람피워 이혼하는 확률이 없다. 남편이 바람피면은 이혼을 잘 안 해준대요. 나이든 특히. 왜냐면은 둘이 행복하게 사는 꼴을 못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자가 바람피면은 용서할 남자가 별로 없어요. 여자가 돈이 많다든가 그러지 않는 이상, 그죠? 생각해보자고, 그냥 우리 편안하게.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바람을 피웠어요. 예를 들어서 상상해 봅시다. 그러면 이혼해야 돼. 열받았죠? 부부가 열받았어. 이 사회적 압력, 대기압을 이기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때 헤어지는 비용이 변호사 비용도 들고 뭐 유자료도 들죠. 그게 증발자멸입니다. 그건 비용이 많이 들어요. 아까 얼음이 녹록보다 더 많이 들어. 539요. kcal/km, 그죠? 훨씬 많이 들어요. 이혼 비용이다. 근데 만약에 이게 영도시 물을 갖다가 수증기로 이혼시키려면 이혼 비용이 더 들까 안 들까? 영도시는 아직 열 안 받았어요. 바람도 안 피고 편안하게 잘 사는데 이혼시키려니까 이혼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자멸이 더 커요. 597 kcal/km, 그죠? 영도시 물을 영도시 수증기로 할 때는 597, 나중에 배워요. 여기다 4.19 곱하면 얼마예요? 2501? 근데 100도씨 물을 갖다가 100도씨 수증기를 만들 때는 이 이온 비용이 자멸이 얼마예요? 이게 증발 자멸인데, 참고로 열 진동이 증가하면서 들어간 열은 현열, 나타낼 현자, 현열, 느낄 감자, 가멸, 이렇게 부르요. 왜냐하면 온도계 그 눈금이 올라가니까 보이잖아요. 열이, 그죠? 온도계 눈금으로. 근데 자멸은 온도계 눈금에 안 나타나니까, 그죠? 잠잠하다 자멸, 혹은 수문열이라고도 불러요. 자멸. 이 자멸이죠. 그러니까 온도 상태만 변했고 온도가 안 변한 열을 자멸이라고 부릅니다. 539입니다. 더 이온 비용이 작게 듭니다. 열 받았을 때는 더 적게 들어요. 위자료도 안 줘도 돼요. 그거는. 위자료 아무리 많이 줘봐야 얼마인 줄 아세요? 그 남자들 잘 모르더라고요. 법적 최고 위자료가요 3천만 원입니다. 근데 많은 남자들이 위자료가 엄청 많은 줄 알아. 겁내더라고. 위자료는 3천만 원이 맥시멈이고 재산 분할은 별도입니다. 그렇다고 이혼하라는 건 아니고요. 남자들이 잘 모르는 사람 많더라고요. 이거는 4.1 곱하면은 2257. 근데 이게 착각하면 안 돼요. 분명히 이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에너지 적게 들어가는데, 아이고, 이게 에너지 많이 들어가니까, 좀 돈도 많이 들어가냐? 아니에요. 에너지는요, 열이라고 하는 것은 양은 이게 많아요. 질은 이게 훨씬 높습니다. 질. 양과 질이 있어요. 질을 우리가 엑서지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그 용어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바닷물은요 열이 엄청 많아요. 이 땅도 그렇고. 그냥 별로 쓸모없어. 질이 낮아. 영도시에서 들어간 열은요, 공기가 몇 도예요? 공기가 20도라면 공기에서도 열이 들어가. 내 주머니에서 돈이 한 푼도 안 나가요. 그러나 100도시에서 열을 집어넣으려면 100도보다 높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떼든지 전기로 어떻게 돈을 투자해서 이 열을 만들어야 되니까 실제 들어간 돈은 이게 더 많이 들어갑니다. 알겠어요? 양은 비록 이게 적지만
질이 높은 열이기 때문에 에너지의 가치, 돈은 이게 더 많이. 이게 우리가 에너지 평가를 할 때 그렇게 해. 무조건 열의 양이 많다고 그래서 에너지가 많이 손실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디 굴뚝으로 나가는 연기가요 500도씨요. 근데 열교환기에서 나간 열은 예를 들어서 발전소 저기 보면은 그 복수기라고 있는데 발전소에서 저 열교환에서 온수 나오잖아요. 에? 근데 그 열량이 엄청나요. 근데 온도는 한 50도나 그죠? 한 40도나 뭐 그렇게 안 돼. 근데 굴뚝으로 나간 열은 열량은 얼마 안 되지만 빵가 시흡되다 보니까 온도가 높아요. 500도씨야. 그러면은 에너지의 질은, 양은 이게 비록 많지만은 같은 양을 가지고 따지면은 에너지의 질은 굴뚝으로 나가는 그 연소가스가 더 훨씬 질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굴뚝으로 나가는 500도씨라는 그 열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회수할 때 훨씬 더 많은 열을 회수할 수 있다. 열량은 작더라도 회수할 수 있는 그 퍼센티지랄까요? 회수율이 훨씬 높다. 그죠? 네? 이해하시죠? 여기서도 그 생각할 수 있어요. 양이 많으니까 돈이 많은 건 아니다. 그죠? 어쨌든 이게 이온 비용은 적게 듭니다. 100도씨에서 포화 증기압이 1기압이에요. 1atm, 1기압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포화 온도고 포화 압력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 봅시다. 이 부부가 아까 살다가 이제 열 받았어요. 뭘로 열 받았다 그랬어요? 마누라가 바람을 피웠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혼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어떤 마누라 오빠가 조폭이 오야분이요. 알죠? 만나가지고 내 동생하고 이혼하면 너 죽어. 잠깐만. 이랬다. 그러니까 이 압력이 대기압이 아니라 2배요. 2기압으로 눌러버린 거예요. 압력을 2기압으로 눌렀어요. 이혼 못합니다. 무서워서 못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계속 열을 받아가지고 마누라 바람핀 건 이해했는데 도박해가지고 완전히 거덜나 버렸네. 또 열이 팍 받죠. 110도까지 열 받아도 110도 올라갔네. 그러면 오빠가 보고 나 이혼해. 2기압을 밀치고 이혼합니다. 그러겠죠?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은 그 온도에서 발생하는 포화 증기압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2기압을 밀고 나는 이혼하겠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혼 비용은 더 적게 들죠, 그보다. 왜? 열 더 받았으니까 돈이 필요 없다 이거야. 그냥 나 이혼하겠다니. 변호사 비용들만 들어도 그냥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은 압력도 올라간다. 포화 증발은 그죠? 포화 온도와 포화 압력은 1대1로 비례합니다. 그죠? 대응한다. 아시겠죠? 온도가 더 올라가. 130도? 3기압. 대충 맞아, 대충 이게 맞아요. 120도가 3기압이다. 미안합니다. 4기압. 어바웃으로 정확하지 않지만 맞습니다. 이건 정확히 맞지 않는데, 산에 올라가면은 압력이 떨어지죠. 기압이, 그죠? 0.8기압이다. 꼭 맞지 않지만, 이건 그냥 맞지는 않지만, 80도씨. 산에 가면 밥이 안 되죠. 왜? 압력이 떨어지니까. 80도에서 끓어요. 80도 이상 온도가 안 올라가니까 쌀이 안 익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돌로 이게 솥단지를 눌러놓든가, 압력밥솥 갖고 가든가, 그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해하시죠? 이 정도면은 대중적인 강의 되는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생각하고, 이거 참. 저도 힘들어요, 지금. 물론, 어느 정도 그레이드가 있는 사람은, 이거 우리를 무시해서 저렇게까지 할.
근데 사실 이게 더 힘든 강의예요. 그죠? 에? 이게 더 힘든 강의예요, 사실. 그래서 이 액체, 고체, 액체에서 열이라고 하는 거지. 기체에서 어떻게, 기체를 좀 더 얘기하면요. 여기에 용기에 기체가 들어있다. 공기가 들어있다. 기체는 뿔뿔이 써. 완전 이온해가지고 그냥. 분자가 인력은 거의 없어. 그냥 혼자 독고다이를 사는 거야. 돌아다니면서. 그냥, 에? 이게 기체예요. 독립적으로 사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이제 또 한번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열을 주면 어때요? 열을 주면 어떻게 돼요? 이거에 분자 운동이, 브라운 운동의 분자 운동이 에너지가 커져요. 그래서 이 벽을 갖다가 용기, 탱크, 벽에 충돌하는 횟수가 증가되고 강도가 증가돼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체력이 팽창하려고 하는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압력. 그리고 온도도 올라가죠. 이게 왜 온도는 올라가냐면 온도계를 놓으면요, 온도계를 때리면 여러분 보세요. 열이 이동하는 것은 열전달의 개념은 별거 아닙니다. 딱 이거예요. 자, 별거 아니에요. 지금 이 흙판이 앉으면 좀 차갑다. 사실 여름에는 이게 따뜻해져야 돼요. 바깥 공기가 뜨거우니까. 근데 어떻든 이게 차가워요. 차갑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이 공기보다 차갑다. 공기가 막 다니다가 딜이 바뀌었죠. 땅 충돌해가지고 이게 차가우면은요, 여기 열진동이 작기 때문에 충돌해서 에너지 교환해서 튀어나오는 놈이 희마리가 없어. 땅에서 별로 세게 안 튀어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 공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 열이 흙판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게 열 이동이에요. 그걸로 열 이동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반대로 이게 뜨겁다. 온도가 높아요. 그러면은 공기가 이리 왔다 갔다 하고 딜이 받을 때마다 튕겨나올 때 땅 튕겨나오죠. 그죠? 충돌 전부 다 충돌 에너지가 크다 이거죠. 그러면은 흙판으로부터 공기로 열이 이동되는 거죠. 그죠? 이게 열전달이에요. 알겠어요? 이거 다 이거예요. 개념이. 별거 있습니까? 이거지. 그러니까 열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열이 실존하는 것이 아니고 실존하는 것은 물질인데 그 물질의 운동 에너지다 이거야. 그럼 이걸 계속 얼음을 채워가지고 온도를 낮추면은 열 진동 에너지가 열 운동 에너지가 작아지고 언젠가는 거꾸로 반대로 뭐가 돼요? 기체가 뭐가 돼요? 액체가 되죠. 그때는 기체가 액체가 돼요. 그러면 에너지가 기체보다 액체가 작죠. 여러분, 혼자서 사는 사람들은요, 봅시다. 이거 예를 들어서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두 개 물질이 혼자서 존재합니다. 이게 남자 여자다. 둘이서 한 집에 살면은요, 생활비가 2배로 안 들죠. 또 집이 두 채가 한 채로 작아지죠. 그죠? 그러니까 부피가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1 플러스 1이 1이 나와요. 이해됩니까? 1 더하기 1이 부부가 결혼 전에 각각 집 두 채 갖고 있다가 결혼 한 채잖아요.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게 화학 반응식이에요. 마찬가지. 기체로 있다가 뿔뿔이 혼자 독고다이로 살다가 이 한 집에서 살아서 결혼해가지고 액체가 되면은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에너지 저축이 되죠. 에너지가. 그죠? 돈이 저축이 돼. 그래서 열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밥도 하고 어때요? 에너지를 팔잖아요. 돈 벌잖아요. 에너지가 돈이니까. 그죠? 그리고 기체가 액체가 되면은 에너지가 작아지기 때문에 여분의 에너지를 발생한다. 그러니까 증발자멸을 방출한다 이거예요. 그죠? 흡수가 아니라.
또 액체가 고체가 돼도 마찬가지. 에너지를 방출하죠. 그죠? 그렇잖아요. 반대로 얼음이 물이 되면 에너지를 흡수하고, 그죠? 열을 흡수하고. 예?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뭐, 계속 온도가 내려가면요. 액체가 됐다가 계속 또 온도가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고체가 됐다가 계속 온도가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내려가면은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제로, 정지된 상태가 옵니다. 물리학에서는 페르미 준위하고 보슨 준위로 구분합니다만은 그거 알 필요 없어요. 하여튼 운동 에너지가 제로가 되는 상태도 딱 이게 바닥입니다. 공기가 하나도 없으면 완전 진공이죠. 그것처럼 열이 하나도 없다 이거야. 그걸 완전 진공이 아니라 그거는 절대 영도. 알겠어요? 절대 영도다고 부릅니다. 그 상태를 나중에. 예? 절대 영도는 만들 수 없다고도 나중에 배우는데, 여러분 절대 영도가 됐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분자 운동이 그런 상상이 아마 우리가 이렇게 소리가 나는 여기서 소리가 난다는 얘기는 물질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소음은 그죠? 목이 떨리고. 여기는 일단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 시골보다 그런 시골이 없어. 조용할 것 같아. 물론 생각도 없겠지만 조용할 것 같고요. 느낌이. 절대용도가 되면 아까 초전도랄지 초유동. 초유동은 마찰장이 유동장이 제로고요. 초전도는 전기장이 제로인 상태가 발생합니다. 절대온도가 되면 모든 물질이 다 그래요. 사실은 수은 같은 것만 아니라 액화헬륨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그 액화가 안 되는 놈이 있는데 최후에 액화되는 놈이 있어요. 그게 헬륨입니다. 헬륨. 이게 마이너스 269도씨입니다. 절대 용도는 마이너스 273.15도씨. 대충 이거라고 보겠습니다. 그냥 about 1호까지. 이거는 약 4도 K죠. 그죠? 나중에 배워야 절대 온도로. 이거 아직 안 배웠구나. 죄송합니다. 안 배웠는데. 이런 온도는 알죠? 섭씨 온도는 이렇게 아주 낮은 온도. 이보다 더 낮은 온도는 있다 없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알겠어요? 완전 진공보다 낮은 압력은 존재하지 않죠. 그것처럼. 그러면 이 절대 영도에 대한 얘기가 이제 다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절대 영도의 세계를 잠깐 엿본다면은 아까 조용하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생각도 정지된다. 다른 말로 시간도 정지한다. 이런 말은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은 속도에 의해서 보통 표현이 됩니다. 속도가 증가할수록 질량이 증대되고 길이가 단축되고 시간이 늦어지죠. 지연된다. 이런 말 했죠. 그죠? 지난번에 필요. 근데 상대성 이론은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주에 어떤 진리가 있다면은 눈 감고 이렇게 가니까 저 벽이 있어요. 눈 감고 가니까 딱 찍었어요. 아이고 이게 하나의 상대성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벽이 수없이 많죠. 그죠? 그죠? 그거는 아인슈타인이 간 거는 여기 간 거예요. 한번 그러면 그게 이 온도에 의해서도 상대성론을 얘기한다면 온도가 내려갈수록 마찬가지 시간이 늦어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절대 영도가 되면은 시간이 정지된다.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 존재합니까? 시간이라는 절대적인 물리량이 존재하고
시간은 흐릅니까? 이렇게? 야, 시공. 시간에 대해서 생각해요. 시간이란 것은요, 상대적입니다. 알고 있죠? 아는 분 알아요. 시간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제 생각입니다만은. 즉, 시간은 뭐냐? 이잉태된다. 공간 속에서 어떤 물질의 좌표가 변화될 때,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날 때 시간을 끌고 갑니다. 시간이 잉태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이 흐르니까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니까 시간이 따라오는 겁니다. 알겠어요? 시간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홀로. 시간이란 것은 공간 속에 물질의 좌표의 변화가 시간을 잉태한다, 탄생한다, 시간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다. 그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알 필요 없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절대 영도 상태가 되면 시간조차도 멈춰버린다. 알겠어요? 거기까지 시험이 안 나오겠죠. 어떤 절대 영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기까지 크라이오 시스템에서 극저온 시스템이 절대 온도까지 갈 수 있는 어떤 그 시스템이 그 방법 뭐 자기 냉각이랄지 그 엔트로피라는 말이 나옵니다만은 그래도 0.000 뭐 1도 K까지는 지금 현재 도달을 시키고 있거나 우리 세계는 아닙니다만은 어떤 액화헬륨을 제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냉동 기술이 상당히 좀 그저 충분히 어떤 발전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열에 대한 개념, 열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감을 잡아야 됩니다. 본질적 이해를 하고 나서 실제 뭐 하는 것 이런 건 얘기 이제 안 해요 앞으로. 그죠? 또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 다시 안 합니다. 이거는 그냥 열은 그냥 열량의 단위 가지고 하고 하면 돼요. 근데 이 열에 대한 열을 갖다가 분자 운동 에너지인데 이거를 측정할 수는 없어요. 측정할 방법이 쉽지 않습니다. 있을까요? 어떻게 측정하죠 이거? 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 측정하는 방법은 저는 못합니다 일단. 그리고 그걸 측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것도 저는 아직 몰라요. 이 세상에.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분자의 운동 에너지를 직접 계측을 못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뭐냐면은 온도입니다. 온도라고 하는 것은 분자의 운동 에너지의 척도예요. 척도. 알겠습니까? 온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열을 측정하는 겁니다. 에너지를. 온도가 눈금이에요. 그죠? 그거는 이제 다음에 연력학, 뭐 영법칙 같은 데서 이제,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온도와, 온도계와, 공기하고 열평형 상태에 있을 때, 그때 눈금을 가지고 이제 온도라고 하는데, 어떻든 온도란 것은 뜨겁고 차가운 정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분자의 운동 에너지를 측정하는 척도다. 실제. 눈에 보이게 어떤 값으로. 그래서 열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계측이 안 되고 항상 온도와 비열을 통해서 연산합니다. 알겠어요? 물질의 양과 MC 델타T나 GC 델타, 그죠? 연산하지 직접 계측하는 방법은 없다. 그러면 이제 이 정도까지 해서 열에 대한 정의 했습니다. 아, 정의 오래 걸렸네요. 정성적 개념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단위, 열에 대한 정량적 개념을 이제 설명할 차례입니다. 양으로 다뤄야, 열이 그러면 얼마 있냐? 이 평가라고 하는 것은 양을 다뤄야 되겠죠. 그죠? 정확한 수치로서, 에너지량이 얼마냐? 에너지 소비량이 얼마냐? 알겠어요? 이거를, 그러면 그 정량적인 개념을 다루는 수단은 단위입니다. 단위. 그래서 열량의 단위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단위란 것은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따지면 또 몇 개 안 되고 뭐 간단합니다. 일단은 소개를 한다면은 우리가 실제 주로 쓰는 것도 있지만 일단 뭐 이것저것 소개한다면은 과거에 이제 열량 단위를 뭘 썼냐면은 이런 단위를 킬로칼로리라고 그래서 칼로리 킬로칼로리라는 단위를 지금도 많이 쓰죠. 우리 그 하루에 그 열량 섭취량이 뭐 2,500 칼로리다 이런 말 들었죠, 그죠? 밥 먹어서 그게 킬로칼로리입니까? 칼로리입니까? 엄밀하게 아시는 분. 킬로칼로리예요. 킬로칼로리를 대문자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1000 스몰 칼로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도 하니까 이거를 킬로칼로리는 말이 길어지니까, 그죠? 그냥 칼로리 이렇게 하죠. 엄밀한 킬로칼로리다 이렇게 보시고, 그럼 1킬로칼로리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제일 흔한 게 물이죠. 물도 4도씨 물을 기준한 것도 있고요. 15도씨 물을 기준한 것도 있어요. 15도씨 비열, 4도씨 비열 얘기하는데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떤 물 1kg을 1도씨 온도를 올리거나 또는 내리거나, 그러니까 1도씨만큼 1도씨 변화시키는데 1도씨만큼 온도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1도씨만큼 온도를 변화시키는데 시키는데 필요한 열, 시키는 열, 말을 줄입시다. 물 1kg 1도씨 변화시키는 열이에요. 변화시킬 수 있는 열,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열, 그죠? 이거는 약속입니다. 어디까지냐? 약속. 특정한 게 아니라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영국 공학 단위계에서는요, BTU를 씁니다. 그러니까 물 1파운드 단위를 써요. 1도 F를 씁니다. 화씨를 씁니다. 그 다음에 둘을 짬뽕시키는 게 있어요. CH. 물론 이런 단위는 안 쓰죠, 지금. 안 쓰니까 안 배워도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굳이 킬로칼 하나는 뭐 알아두시고, 있다. 뭐 나올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죠? 요즘에는. 그러나 현장에는 있어요. 그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말만 하겠습니다. 1파운드입니다. 파운드라는 단위를 이렇게 씁니다. 1도씨 온도를 올리거나 내리는 열을 말합니다. 이 얘기는 열량의 정의예요. 열량이란 단위의 정의다. 물에 대한 정의예요. 그래서 이 비열이 있습니다. 물의 비열. 비열이라는 것은 스페시픽 히트. 열을 비교하라는 얘기죠. 뭘로? 단위 질량이나 단위 중량으로. 얘는 뭐 공학 단위니까 중량입니다. 이건 공학 단위예요. 원래 SI 단위에서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미 공학 단위에서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SI 단위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거를 사실은 참 희한하죠. SI 단위에서도 이 단위 써도 누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질량으로 오면 되거든요. 근데 안 쓰더라고. 자존심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안 쓰더라고요. 물의 비열은 1입니다. 킬로칼로리, 킬로그램 도시에. 이 말은 물 1kg을 1도씨 온도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열이 1kcal. 이 정의죠. 여기서 이미 이 얘기가 이렇게 압축이 되죠. 그죠? 이 단위가 이걸 말하고 있죠. 같은 얘기입니다. 비열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단위 온도를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 그죠? 또는 BTU로 하면은 1BTU 파운드 도시 F입니다. 여기서 정의죠. 물은 비열이 1인데 2단위가 될 수도 있고 2단위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2단위가 될 수도 있고. CH per 파운드 도시. 이건 잘 안 쓴다고 그랬지만 비열은 주로 2단위를 쓰고요. 2단위를 쓰는 것은 이제 뭐예요? 어디서 쓰냐면은 이건 공학 단위에서 씁니다. 그죠? 공학 단위에서 쓰는 단위고요. SI 단위에서는 1kcal가 얼마예요? 몇 킬로줄? 4.19 킬로줄이죠. 그죠?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중량인데 중량 1kg
대한 열이나 질량이나 똑같죠. 중량이나 질량이나 똑같다는 것은 저번에 이미 설명했으니까 사실 똑같지 않지만 내 몸무게가 60kg이 중량이라면 질량도 10kg잖아요. 우리 지구에서는. 그죠? 지구에서 하는 얘기니까. 질량, 중량이 똑같으니까. 중량 1kg, 질량 1kg나 값은 똑같죠. 대신 SI 단위에서는 이게 온도차인데 온도차를 섭씨 온도를 못 씁니다. 전에 절대 온도 쓴다고 했죠. 그죠? 켈빈 온도라고 그래서 좀 이따 배우겠지만 이런 단위가 됩니다. 이건 SI 단위입니다. 그래서 SI 단위에서는 킬로칼로리를 안 써요. 이런 단위를 쓴다. 줄이나 킬로줄. 그죠? 비율의 단위가 다르다. 고정.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주로 SI 단위는 요거만, 요게 더 중요하죠. 그러나 이제 요것과 요것 관계도 어떻든 그죠? 아는 게 좋겠다. 아직도 이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킬로칼로리. 그죠? 안 사라져. 많이 나와요. 아직은 과도기다. 완벽한 SI 단위로 정착된 건 아닙니다. 아직.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같이 알아두시고. 그러면 항상 이런 단위는 서로 간의 양적 관계, 환산, 단위 조작을 위해서 양적 관계를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은 이 비열을 보면은요, 이건 열이죠. 열량은 어떻게 해요? 열량은 여기다가 중량이나 온도차 곱하고 여기다가 이 열량이거든요. 열량은 질량 곱하기 온도차죠. 그죠? 그래서 열량을 구하는 식은 두 가지가 있다. Q는 MC 델타T가 있고 Q는 GC 델타T가 있다. G는 중량입니다. 그래버티, 매스. 이거는요, 우리가 질량의 단위로 뭘 쓰죠? 킬로그램을 쓰죠. 매스. 비열은 뭘 쓰겠어요? 당연히 SI 단위에서는 여기 있는 요겁니다. 4.19처럼 단위가 킬로줄 퍼 킬로그램 K를 쓰고요. 온도차는 뭘 쓰죠? 켈빈 온도 쓰죠? 네?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단위 이렇게 없어지면 열량의 단위는 뭐예요? 킬로줄이 되겠죠. 그죠? 응? 이게 이제 뭐예요? SI 단위에서는 이런 식이 되고 이런 단위를 쓰게 되고요. 공학 단위에서는 색깔을 바꿀 걸 그랬네요. 이 중량, 이거 중량이네, 중량. 이건 질량, 비열 온도차. 중량, 비열 온도, 중량. 킬로그램이죠, 중량도. 비열은 뭘 써요? 이걸 쓰겠죠? 킬로칼로리, 킬로그램 도시. 온도차는 뭘 써요? 도시 쓰니까 요거 없어져서 열량의 단위는 뭐예요? 킬로칼로리가 나오겠죠, 그죠? 요 단위가 공학 단위다, 그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 두 개 나오는데, 우리는 뭐 SI 단위 위주로, 이제 많이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뭐, 관계없죠, 이제는. 알면은 뭐, SI 단위, 공학 단위, 아무거나 관계없어요. 그죠? 모를 때는, 이거 SI 단위 뭐냐? 공학 단위 뭐냐? 이렇게 하는데, 알면은 너무 쉬워요. 그죠? 너무 쉽죠? 알면은 간단한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봅시다. 1kcal라고 하는 이 열은 물 1kg을 물의 비율을 얼마예요? 1kcal per kg 도시이죠. 온도시 몇 도시? 1도시를 올리는 그런 열이죠. 다시 한번 1kcal는 물 1kg의 무게를 1도시 올리는 비율을 낸다. 그래서 없어지면은 좌변과 우변이 딱 들어맞죠? 등식으로. 만약에 이거를 BTU로 바꾸겠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BTU는 얼마예요? 1kg은 1kg이 몇 파운드입니까? 글쎄, 꼭 알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그래도 뭐, 혹시 아시나요? 2.205인가? 1파운드는 몇 킬로그램이에요? 요거 역수니까 0.4536kg. 0.4536분의 1은 2.205고, 2.205분의 1은 이거죠. 그죠? 그러겠죠?
몰라야 되지만 그래도 뭐 파운드란 말은 많이 들어보죠. 아니 본투 시합할 때도 파운드로 개체량 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뭐 우리 뭐 이런 그 피터는 안 쓸 때 우리 일상생활에서 스포츠 같은 데는 많이 또 쓰니까 알아듣는 거 괜찮습니다. 그죠? 이 정도는 뭐 나오든 안 나오든. 그러면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인치는 몇 센치죠? 몇 미리, 몇 센치로? 다 알고 있을 건데. 2.54, 25.4mm. 1피트는, 손마디, 피트는 인치, 피트가 발 길이다, 발 길이. 발 길이는 12인치입니다. 1피트는 12인치. 이렇게 말하는 데도 있어요. 그럼 센치로 하면 거기다 2.54 하면 되고, 그죠? 메다는 또 100 나누면 되니까, 그죠? 굳이 30점 얼마 외울 필요 없어요, 그죠? 계산기 가지고 가니까. 왜냐면 이거는 보통 알고 있거든요, 상식적으로. 상식적인 수준에서 있는 그, 어떤 양적 관계는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1kg은 몇 파운드예요? 2.205 파운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거 뭐 나오든 안 나오든. 그러니까 단위 조작을 연습할 겸 해서.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거과 같죠? 같다 그랬죠? 그죠? 완전히 같지 않습니까? 1BTU. 파운드 도 F가 되죠. 자, 1도씨는 몇 도 F냐? 야, 이게 이제 제가 이번에 교재를 만들면서 교재 만드는 입장에서 항상 어떤 생각합니까? 직접재산권의 침해가 혹시 되지 않나를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죠? 남의 걸 베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독창성을 가지고, 물론, 뭐, 해야 돼. 그 중에 이 그림도요, 어느 책에도 없는 거예요. 제가 혼자 구상해서 만든 거니까. 일단은, 요렇게 온도계를 한번 보게요. 온도계를 보면요. 우리가 자도 센치자가 있고 인치자가 있죠. 센치자가 100고 인치자가 드뭅니까? 그죠? 2.54니까. 이것처럼 이 온도계 눈금도요, 자가 섭시자가 있고 눈금이 화시 눈금이 있어요. 그죠? 화시자가 있어요. 그죠? 눈금이 이게 드물고 이게 배요. 어떻게 했냐면은 물이 어느 점, 물의 빙점이 어느 점이고요. 이거를 0이라고 하고 이거는 30이라고 썼고요. 물의 B점, 대기압에서 물이 끓는 점을 100이라고 써놓고 210이라고 써놨어요. 이거는 섭씨 눈금이라고 셀리브레이트, 페르나이트라고 해서 화시 온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이게 몇 등분? 100등분. 이건 몇 등분이에요? 180등분이, 그죠? 똑같은 온도인데 눈금이 달라요. 이게 배고 드물다. 그러면 10대 18이고요. 9개면 얼마예요? 아니, 5개면. 5개면은 9개네, 그죠? 5대 9입니다, 그죠? 비율이. 그럼 여기서 1, 2, 3, 4, 5. 여기 5예요, 5. 1, 2, 3, 4, 5면 5도시죠? 5도시죠? 그럼 여기는 뭐예요?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눈금이니까 32니까 3, 3, 3, 4, 3, 5, 3, 6, 3, 7에서 32에다가 떼요. 5개면은 여기 몇 개예요? 5개면 몇 개예요? 5분의 9개죠? 5대 9니까, 그죠? 에? 여기가, 그러니까, 뭐요? 여기가 5개면은 9죠? 미안합니다. 9죠, 그죠? 그러니까 9를 더하면은 41도 F예요. 5도씨가. 맞죠? 여기가 만약에 C라는 개수라면은 여기는 몇 개예요?
5분의 9시죠. 5개면 9개니까 1개면 5분의 9고 C라는 개수면은 5분의 9시다. C면은 C도시죠. 여기는 어때요? F는 어때요? C에다가 5분의 9를 하고요. 출발이 32죠. 아시겠습니까? 네. 이 관계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건 뭐 사실 실질로 할 수 없는 얘기인데 이걸 쫙 내려가지고 절대 영도 언젠가 절대 영도가 있을 거예요. 절대 영도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273도시죠. 그죠? 아까 말했죠. 그죠? 근데 이 섭씨 눈금에는 이게 0인데 섭씨 눈금에는 여기도 1, 2, 3, 4 여기도 1, 2, 3, 4 이거죠? 영하 203도예요. 마이너스라는 거는 원래 계기에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이너스는 수학에 있는 것이지 현실에는 없는 거니까. 그죠? 이해하십니까? 그럼 어떻든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213도시 하면 영하 203도시 하면 되겠죠. 그죠? 이 숫자에다가 마이너스 273 넣어서 때리세요. 계산기로. 그럼 뭐가 나올까요? 마이너스 460입니다. 그래서 영하 173도, 213도 C는 영하 460도 F나 같아. 그죠? 이해하십니까?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절대 영도라 부르고 이걸 영도 K라 부르고요. 이거를 영도 R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가 있듯이 절대 온도는 뭐가 있어요? R이라는 랭킨 온도가 있고요. K라고 표시 때는 켈빈 온도가 켈빈 온도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실용 온도는 일상생활에 쓰는 온도는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가 있죠. 에? 절대 온도는 화씨 거꾸로 이걸 먼저 쓸걸. 켈빈은 더 중요한데. 어쨌든 섭씨 눈금으로 쓴 표현한 그 켈빈 온도가 있고요. 랭킨 온도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영도시는 절대 온도는 얼마예요? 273도 K입니다. 0, 1, 2, 3, 4니까. 그죠? 100도시는 373K죠. 그죠? 그래서 켈빈 온도는 섭씨 온도보다 273을 더해야 되고, 마찬가지 랭킨 온도는 화씨 온도에다가 460도를 더해야 돼. 그죠? 32도 F는 얼마냐? 492 R이 되겠죠. 그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만약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면 얼마예요? 몇 개예요? 몇 개예요? 9개니까 5K는 9R이죠. 켈빈 온도하고 랭킨 온도 관계는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그 어떻게 됩니까? R은 5분의 9K네. 그죠? K가 5면은 9니까. 그죠? 1.8K 이런 관계도 R과 K 관계가 보통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넘어가는데 제가 나름대로 이 그림을 또 만든다고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해도 이해되고 거의 그림은 이게 이제 뭐예요? 섭씨 온도고 이쪽으로 된 게 화씨 눈금을 이렇게 했어요. 네, 내가 이렇게 해봤어요. 그러면은 쭉 해서 온도가 예를 들어서 이게 가만히 있어봐라 뭐냐 이게 5면은 여기가 5면은 여기는 5면은 몇 도인가? 41이죠. 5도씨가 41도 F죠. 그죠? 그럼 여기는 어때요? 0도씨고 여기는 0도씨가 뭐예요? 32도
F죠. 그죠? 0도씨야. 그죠? 에? 이렇게 해봤어. 이해되나 모르겠네, 이거. 그래서 이 포인트는 섭씨는 5도, 화씨는 41도고요. 이게 만약에 100도가 되면은요, 여기는 몇 도일까요? 이렇게 직선이 되는데, 아이고, 100도가 되면은요, 여기는 몇 도예요? 212가 나오겠죠. 그죠? 이 기울기는 얼마예요? 5분의 9인가? 쫙 갑니다. 그러면 진짜 언젠가는 여기서, 쭉 가면 제로가 있겠네. 이게, 그죠? 제로가, 쭉 가다 보면 진짜 이쯤이 제로다 봅시다. 이렇게 하면 그려봤는데, 이 그림을 굳이 할 필요 없는데 한번 해봤어요. 여기 이렇게 여기 온도계 이렇게 할까? 저도 나름대로 이거 하려고 연구했는데, 이거 끝났다고 안 하면 섭섭하잖아요. 이 온도계는 켈빈 온도고요. 이쪽으로 된, 책에 없는 거니까 누가 이거 쓰면 안 돼, 이거. 나 혼자 독창적인 거니까. 이게 이제 랭킨 온도예요. 그러면 이게 5K면은 여기 얼마예요? 9R이에요. 에? 여기는 얼마예요? 273K면은 여기는 얼마인가? 이게 32도면 2요. 그죠? 에? 여기는 얼마예요? 373K면은, 여기는 또 뭐예요? 아이고, 여기다 또 212 더하면 얼마예요? 460 더하기 212. 계산해보면 하겠죠. 그죠? R이요. 여기서 이렇게 되는, 그 그림이에요. 그죠? 이것도 괜찮죠. 그죠? 학생들한테 중학교, 고등학교 잘 하면 이거는 절대 온도계고, 켈빈 온도계고, 랭킨 온도계. 이거 없어요. 이런 온도계는 없지만, 이 온도는 있어요. 네. 여기다가 그 온도 축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봐라. 32도 F. 이쪽으로는 이제 마이너스로 갑니다. 마이너스로 가고, 이것도 마이너스인데, 혹시 어느 점에서는 이쪽에도 마이너스고 이쪽도 마이너스인데 숫자가 똑같은 점이 있겠죠. 한번 그것도 시험 문제 내봅시다. 그러니까 섭씨 온도하고 화씨 온도하고 똑같은 숫자가 되는 온도는 몇 도일까요? 여기는 0도씨가 30도에 똑같지 않죠? 해볼까? 어딘가는 똑같은 숫자가 나와요. 마이너스일 거예요. 영하 몇 도는 똑같은 숫자가 나와요. 그죠? 내 말이 뭔지 알겠어요? F는 5, 9C에 30인데 기울기가 얼마예요? 기울기가 5분의 9고 이 함수가 기울기 5분의 9고 30이니까 Y축, X축 하면은 이 직선 그래프가 직선의 식이 이거 아닙니까? 수학 좀 아는 분들은. 근데 이 두 개 값이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F 하든가 CC 하든가 뭐가 나오나? 이렇게 하면 되나 모르겠어요. 숫자가 똑같이 나오는 게 몇 도요? 너 이리 가봐. 이렇게 맞나? 5분의 9 C는 32. 이게 마이너스 5분의 얼마야? 5분의 5니까 5분의 4는 32. C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4분의 5 곱하기 32죠. 뒤집어서 얼마예요? 4, 8에 32.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40도 C는 마이너스 40도 F하고 똑같네. 그죠? 예? 마이너스 40도 C에서는 화씨와 섭씨가 똑같은 숫자가 만나네. 그죠? 예? 여기가 마이너스 40이고, 여기도 마이너스 40이고, 그죠? 예? 한번 해본 거고. 이 그림 이해하세요? 제가 그래도 책에 없는 거 한번 만들어 봤는데. 욕 받죠? 그래서 열량에 대해서 이 정도로 하면 되고요. 결국은 우리가 요 두 가지가 중요하죠. 물의 비열 이거든. 얼음의 비열은
얼음은 비열 얼마예요? 얼음은 물의 반토막이요. 얼음은 얼음의 비열은 0.5고 아까 4.19의 반토막, 그죠? 2. 뭐요? 이 정도 되나? 그죠? 얼음이고요. 수증기는 비열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비열이 작다는 얘기는 온도가 잘 변하는 얘기예요. 같은 온도를 올리는데 열이 얼마 안 들어가니까 비열이 작을수록 온도가 잘 변해요. 아까 여기서 이 두 개를 합해서 이 두 개, 질량, 비열, 중량, 이걸 두 개를 합해서 이걸 뭐라 부르냐? 이 이름을 열 용량이라고 불러요. 히트 캐파시티, 열 용량인데, 열 용량이 클수록 반비례하죠. 온도차가 작아요. 열 용량이 클수록 온도가 잘 안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닥 같은 데는 무겁죠. 열 용량이 커요. 그러니까 바닥을 난방할 때는 온도가 잘 안 변해요. 그러나 공기를 데필 때는 금방 온도가 올라가죠. 공기 비열이 작아요. 무게도 질량도 작고. 그러니까 열 용량도 같이 알아두세요. 열 용량과 비열은 또 관계가 있어요. 수증기 비열은 얼마예요? 1보다는 작겠죠. 0.441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얼마예요? 0.441 곱하기 4.19 얼마예요? 이게 얼마인가? 1.85. 에? 1.85 이렇게 되고. 그다음 공기의 비열, 공기의 비열은 정합정적인데 그냥 공기 비열은 공기의 비열이 작아요. 이건 0.24고요. 이거는 0.24에다가 4.19 하면 얼마예요? 4.19 하면은 1.01. 알겠어요? 네? 몇 가지 비열은 제가 했죠. 거기도 써 있을 거예요, 어딘가. 어디 써 있을 건데, 비열의 몇 가지는 그냥 외워두세요. 그렇잖아요? 뭐 아주 많은 양도 아니고. 우리가 보통, 열을 따질 때 물, 공기, 빼고 있습니까? 스팀하고, 그죠? 증기 같은 거.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비열은 열량을 구하려면 비열을 알아요. 비열 모르고 열량을 못 구합니다. 그러니까 물의 비열은 정이고 다른 비열은 계측이 됩니다. 계측이. 물에 대한 상대치지만 물을 1로 했기 때문에 다른 거가 얼마 나오죠. 그건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됩니다. 오늘 또 상당히 진도는 늦게 나갔지만 제가 이렇게 나가는 이유는 초기에 비전공자들이 조금 여기에 적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전공자들 같으면 뭐 진도를 팍 나가도 돼요. 근데 비전공자를 위해서 조금 잘 아시는 분들은 좀 양보하시고, 어찌됐든 많은 분들이 지금 이 평가사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이 뭐 기계나 전기를 전공하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래도 이 분야에 좀 입문해서 어느 정도 그죠? 이 전문 어떤 그 전문가적인 수준까지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초기는 힘들어요. 항상 남의 집 처음 가면은 좀 서먹서먹하고 좀 불편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이 분야 처음 입문하신 분들은 뭔가 안 맞고 나하고는 뭔가 안 맞는 것 같아. 자꾸 그런 어떤, 그죠? 좀 트러블이 있는데 어디 빨리 그걸 극복해야 돼요. 이 과정에서 극복이 돼야 됩니다. 이거를 너무나 어려워한다면은 앞으로 물론 암기에서 어떻게 합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 아마 장애물이 계속 앞에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만 넘어가면은 아주 탄탄대로입니다. 그죠? 예? 정비 딱 하고, 자동차 정비 딱 하고 가야지, 고속도로 가야지 그냥 타이어 빵꾸 나면 안 되죠. 가다가.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참고 이 과정을 꼭 극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